저 여러 번 그런 질문 받았는데 삼성전자 9만 원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10만 원은 되겠죠. 왜? 반도체, 자율주행, 뭐 로봇 뭐 이런 애들을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더 넣고 싶은 게 있다면 선생님 오늘 좀 스타일이 조금 바뀌셨네요. 오늘 바뀐 건 아니고 와이셔츠도 지금 넥타이는 안 하시고 오늘은. 당황스럽네요. 생각지 못한 질문이라서. 네. 일단은 뭐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헤어샵을 원래 한 번씩 가요. 이렇게 좀 워낙 또 대형 유튜브니까 소형 유튜브 갈 때는 고민을 약간 하는데 이제 대형 유튜브 제가 한 때는 20만, 30만 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대형이 돼서 이제 뭐 100만이 훨씬 넘는 130만 유튜버에 이제 나오느라고 약간 메이크업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때 메이크업보다 오늘 좀 다른 이유는 저 담당하는 선생님이 오늘 휴가라서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이제 저한테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죠. 조진웅 스타일로 해주세요. 약간 느낌이 나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그래서 이제 조진웅 스타일로 하고 온 겁니다. 혹시 조진 성대모사 어차피 해봐야 잘릴 건데 뭐 아니 그러면 욕 삐삐 처리해서 하든지 조진 성대모사 성대모사 그 이제 저희가 조진웅 배우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처음 좋아하게 됐던 그 연기력을 봤던 영화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인데 거기서 하정우 씨의 친구로 나오죠. 근데 이제 하정우 씨와 라이벌 악역이죠. 조폭도모.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형배예요. 이름이 형배. 맞아. 이제 그 형배를 그 최민식 씨 앞에서 흉보는 대사예요. 흉보는 최민식 씨 앞에서 형배를 흉보는 대사. 형배 씨 뺏기면 몰라 씨. 잘리겠다. 아니 안 자르고 내보내는.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 채널에서 이런 거 하신 적 있나요? 라이브에서 한 번 정도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그때 반응 어땠나요? 계속 주식 얘기나 하라고. 네, 저희도 그럼 주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장가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11일이니까요. 오늘 4월 11일 장까지 좀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한 달씩의 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달을 맞이하곤 해요. 근데 이제 1월 달은 결과적으로는 급락이 나왔는데 너무 급락이었어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빠지는 그런 급락을 예상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1월 달은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제 2월 달은 그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살짝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3월 달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상승률을 보면 3월의 상승률이 거래소는 크진 않습니다. 뭐 한 2%인데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훨씬 반등폭이 컸습니다. 7%.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이라는 건 보통 한 절반까지 오는 게 괜찮은 반등인 건데요. 1월달 급락이 15%였는데 2월은 조정이었고 근데 3월달 정확히 절반 정도의 반등을 줬죠. 그래서 3월의 코스닥 반등은 괜찮은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뷰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말하는데 3월 초 또는 2월 말부터 3월 달은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딱 맞아 떨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 반등의 기폭제가 됐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한 날이었어요. 금리 인상 한 날 미국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의아스럽죠. 우리는 1년 내내 지금 작년 한 여름부터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한데 이제 우리 끝났어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힘도 없이 흘러내렸었는데 막상 첫 금리 인상을 0.25bp를 했는데 미국 증시가 아주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고 다음날 우리나라도 그때 3월 중순부터 이제 안정적인 반등을 준 거죠.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재테크 방송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가 뺐다 꼼필리예요. 사실 저도 뭐 재테크 책을 뭐 여태까지 한 5권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순위를 좀 보려고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점 순위를 보면은 종합 거기서 이제 경제 경영, 거기서 재테크, 이제 더 들어가면 주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이죠. 네, 하이 카테고리죠. 그 가장 작은 하이 카테고리 주식 카테고리에서 거의 20년 나온 지 20년이 넘은 책. 제가 왜냐면 20년 전에 산 책이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차갑게 다루고 뜨겁게 사랑하라? 네, 그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원래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사실 워렌 버핏 또는 벤자민 그레엄 또는 피터 린치 이렇게 미국 투자자들의 계보를 많이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 유럽의 거장이었던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이 이렇게 탑10 안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인터뷰도 한번 어디선가 했었는데 저한테 책 한 권 하면은 저는 피터 린치의 전설의 투자자 또는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을 말할 때가 많아요. 네네. 특히 초보자들한테. 왜냐하면 종합적이거든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나쁜 책이다가 아니고 현명한 투자자는 굉장히 어렵고 가치 투자 공부하기는 좋은 책이에요. 재무제표 베이스로 하는. 근데 주식의 전체적인 시각을 넓혀주진 못해요. 워렌 버핏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뭐 탑다운이랄지 아니면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 통찰력 이런 거를 사실 주진 못해요. 주식의 본질 또는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는 가치 투자자들이 책이 좋을지 몰라도.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나 피터 린치 책은 좀 주식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죠. 근데 특히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이 그런데 그래도 막 주식을 약간 예술적 경지까지 승화시키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빼따꼼플리거든요. 빼따꼼플리는 이제 불어로서 기정사실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어떤 비유로 나오냐면 전쟁이 벌어질 때 네. 전쟁이 벌어지면 다들 이제 주식을 팔고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전쟁이 발표가 되면은 곧 끝나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는 뭐 실적 발표 같은 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적이 되게 좋은데 발표한 날 주가가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다 시장 컨센서스가 그 기업은 이 정도 실적 잘 나올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잘 나오면 더 이상 반영될 게 없는 거죠.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죠.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는 그런 거야? 어느 정도 선반영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번 2, 3월 달에 그 빼따공플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러시아 전쟁,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이죠. 러시아 전쟁 갑자기 발표가 됐던 그날의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전쟁이 이렇게 오래되고 있지만 더 우리가 막 크게 막 주가가 빠지거나 크게 걱정하진 않는단 말이죠.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언젠가 종전을 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상도 빼따꼼플리 현상이 그대로 나온 거죠. 금리 인상은 1년 전부터 한다고 했었고 실제 0.25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 예정대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구나 정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3월의 반등은 금리 인상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두렵게 볼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막 오르거나 또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가 막 떨어지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상 밖의 범위란 얘기죠.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예상 밖의 범위가 한두 번 나올 뻔 했었어요. 왜냐면 핵 얘기 나올 때마다. 왜냐면 그건 우리의 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적당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적당한 돈바스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기사들은 지금 전혀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예상 밖. 방금 말했지만 정말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출렁거릴 때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상대로의 강도, 예상대로의 기간이라면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 그래서 뭐 0.25를 할지 0.5를 할지 매번 할지 한 번 걸러가면서 할지 뭐 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쉽진 않다. 금리 인상은. 그래서 어찌 보면 금리 인상이 앞으로 미국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몇 가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훨씬 벗어나는 강도로 하지 않는다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4월도 그냥 그렇게 급락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기간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저점 2000년 3월이었죠. 제가 이렇게 김작가 TV를 포함한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한 5월, 6월부터 다녀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부터 자주 나왔단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세 상승장이 끝났나요? 뭐 상승장 언제쯤 물어봤을까요? 요럴 때. 맞아요. 저도 기억나. 뭐 9월, 10월이나 또는 요 1월, 2월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럼 그땐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겪었던 상승장은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상승이 남아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조정장, 하락장은 요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7월, 8월이 고점이었으니까 뭐 작년 7월 말, 8월 초면 지금 이미 한 6, 7개월이 지나갔죠. 그러면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름까지 또는 가을까지.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이 지나갈 무렵 올해 여름쯤부터 또는 가을쯤부터는 확실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강세장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요즘 이런 범위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움직이는 상승장 하락장이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네. 뭐 예전에는 뭐 3년 상승, 뭐 2년 하락 막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뭐 한 1년 상승, 뭐 1년 하락 이런 정도로 짧아졌거든요, 주기가. 굉장히 주가에 그 반응하는 속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한 15년 가깝게 됐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니까. 2022년이니까 그동안 사실 진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일시적 충격들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조건 주식은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각국이 제로금리를 만들긴 했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2016, 2017년이 금리 인상 시기였거든요. 2016, 2017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주식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주식은 떨어져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강한 장이 당장 온다라는 것보단 굉장한 약세장이나 폭락장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작년 여름에 한참 갈 부분이 더 남아있을 때도 언제 끝나 뭐 이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거죠. 뭐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사실은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하면은 뭐 주식도 할 수가 없죠. 결국 그거는 개인의 선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높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쉽진 않습니다. 결국은 재무관리 기본이 위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는 좀 회피해야 되냐의 질문에서 지금 올해 1월 달 정도의 폭락은 올해 한 달 하락률로 막 10% 이런 폭락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한 달에 뭐 2%, 3%의 조정은 그냥 조정이니까 우량한 종목들을 선정하는 힘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조정장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조정장이 끝나고서는 다시 삼성전자가 막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를 돌파했던 그런 시기는 곧은 아니지만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하신 게 4월에 뭐 급락은 없을 것 같다고 해주신 거면 네, 4월에는 좀 뭐 보합이나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정도 받아들이면 거의 저는 거의 한 2월 조정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월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2월에 조정이 있었다면 이제 3월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4월에도 조정. 그래서 원래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은 변동성을 많이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은 막 매일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또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오르고 내리고보다 옆으로 가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옆으로 가는 조정장이 확률적으로 80%, 그리고 상승장 10%, 하락장 10% 이런 정도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달도 뭐 그렇게 변동폭이 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조금 오르는 건가요? 아까 전에 좀 멀리 봤을 때는 좋게 보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빠르면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가 고점이었다고 치면 한 1년이 되는 시점이 여름이니까 그럼 하락장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빠르면 한 여름, 가을부터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작년 7월부터 1년 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반등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 1, 2년 이상 막 크게 조정 나오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전 막 10년 전, 20년 전에는 조정 한번 나오면 막 2년, 3년씩 하락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전에 1월 달에 저희가 주식시장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세무사님은 그 1월 달에 네.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랑 네네. 그다음에 세무사님이 대응하는 방법이 네네. 또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일반인은 좀 그런 급락장을 맞이했을 때 그냥 뭐 계좌 돕고 기다리면 되는 건지 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기법을 다 그대로 쓰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선물 옵션 파생을 좀 오래 한 투자자라서 그걸 알고 있어서. 파생으로는 하락장에서도 뭐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또는 급락 리스크를 좀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주식을 안 하고 파생만 한다면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을 베이스로 하면서 파생도 좀 비중을 둘 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라고 두려워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파생을 하기 전 단계의 투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의 이 예를 들어드리면 주식만 하는 분들한테 1월장은 딱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락의 평균값은 시장 평균값의 그 하락을 내가 온몸으로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봤지만 코스닥이 15%가 빠졌죠. 거래소가 한 10%가 빠지고. 그럼 평균적으로 거래소,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또는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좌값은 한 10%가 빠졌을 거고요. 코스닥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15%, 거기다가 개별주 위주로 하셨던 분들, 특히 뭐 좀 재무제표 안 좋아서 막 시장 퇴출 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했던 분들은 거의 막 20, 30%까지 빠졌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버티냐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기법적인 측면하고 뭐 좀 심리적인 측면이 있죠. 기법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저는 정의하냐면 어떤 장에서는 10% 현금 비중, 어떤 장에서는 30% 현금 비중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AI가 아니고 예측이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고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사실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월달 시작할 때는 약세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비중이 높이 있었겠죠. 1월 초에는. 근데 며칠씩 막 빠졌어요. 그러면 저 같은 추세 매매자,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저 같은 추세 매매자들은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빠지면서 지수가 꺾이면 종목들도 대다수 꺾이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럴 때 물타기를 하지 않고 손절매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초부터 한 중순까지 가면서 이렇게 빠질 때 저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손절매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고 그럼 이제 현금이 생겼겠죠. 그럼 그 현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려고 현금이 생기면 더 좋은 종목을 사려고 노력을 하죠.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 같은 초세 매물론자들은 아마 1월 중순쯤에 사고자 했는데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다 붕괴됐으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초세 매물론자는 삼성전자를 지금 거들떠도 안 보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종목 정말 없네? 그럼 현금 비중이 계속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왠지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들도 느껴지고, 바닥을 다진 모습도 느껴지고,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보이면 다시 또 이제 현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스럽게 현금 비중이 조절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정도를 느낄 수 없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지금 요즘 장이 안 좋다 또는 뭐 금리 인상 시기다 또는 러시아 전쟁이 위험하다 이런 그런 위험을 느낄 때마다 좀 그럼 현금 비중을 뭐 한 20% 30% 갖고 있어야겠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판단하시는 것도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나쁘지 않고 어쨌든 주식만 하시는 분들에게 급락장을 피할 수 있는 또는 급락에서 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건 뭐냐면 지금 1월달 이후에 주식 그만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좀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제 주변 사람들도. 결국은 작년 여름 전 특히 재작년 11월, 12월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식 계좌가 제일 많이 뚫렸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9만 원을 가버리는 걸 전 국민이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은행에 또 돈을 못하러 넣어. 삼성전자 그냥 넣으면 돈 버는 거야 넣으면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 반대죠 지금 1월 달은. 넣으면 돈 이기는 시기였어. 돈 손해보는 시기. 그러면은 누구나 돈을 벌 때는 다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 주식을 평생 해야 될 것만 같고 회사를 빨리 그만둬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반대로 1월 같은 때는 주식 계좌를 빨리 빼고 싶고 본전만 되면 다 팔고 그만두고 싶고 평생 주식의 주자도 생각하고 싫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심리적으로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일단은 주식 계좌를 접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수익률은 은행 금리 이상으로 늘 보장이 돼요. 근데 그 보장이라는 게 명확히 아셔야 돼요. 평균값으로서의 보장이에요. 그것도 기간 평균값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은행 금리는 확정 금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1%를 줬고 요즘 뭐 좀 금리 올라가니까 뭐 올해는 2%를 주고 어쨌든 1년 동안 우리가 적금 들면서 미리 확정 금리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은행 금리는 사실 보장 수익률이죠. 보장 수익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거예요. 위험이 없어요, 은행 금리는. 원금 손실이 나거나 뭐 이럴 위험이 전혀 없고 확정 수익을 주니까 굉장히 코딱지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2배 올랐던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 시기는 우리 계좌한테 3달 동안
50%, 100%의 수익을 주기도 하고 또 올해 1월처럼 지수가 급락 나올 땐 우리 계좌에 20%의 손실을 주기도 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되죠. 받아들이면 힘들 일이 없거든요. 왜?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 원래 어떤 달은 20% 수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달은 10% 손해도 주기도 해. 이걸 받아들인다면 10% 손해 주는 달은 이번 달은 10% 손해 주는 달이었네. 하지만 괜찮아. 누적으로 1년 동안, 누적으로 2년 동안, 누적으로 3년 동안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더 많이 줘. 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하락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신법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는 주식 투자 수익률의 평균값이에요. 주식 투자 수익률의 평균값은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높아요. 근데 그 평균값에는 대해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의 평균값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기관으로서의 평균값은 이미 설명드렸고, 모든 사람의 평균값이라는 것도 숨어 있어요. 전 국민, 전 주식 투자자들의 모든 수익률을 평균한 값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게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건데, 그 평균값에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1월, 12월 전 국민이 50%의 수익을 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100%를 냈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를 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올해 1월 달에 전 국민이 15% 손실이 났는데 어떤 분은 40% 손실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플러스 10% 이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평균값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 되죠. 학창시 시절에 학급 평균이 80이었는데 누구는 100점을 맞았을 것이고 누구는 60점을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려면 평균값에서 더 높은 점수 맞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 잘하는 투자자 또는 돈 버는 투자자가 되려면 평균 수익률보다 높아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의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땐 나 1년에 10%가 목표야. 이런 거는 진짜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죠. 왜? 아니 금융위기 때 1년에 10%를 어떻게 목표를 잡아요? 금융위기 1년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갔던 그 해 1년에 목표 수익률 10%가 말이 돼요? 그때는 100% 이상 벌어야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목표 수익률을 잡을 때도 시장 전체 수익률 플러스 알파라고 잡으면 돼요. 그럼 올해 1월 달은 당연히 평균값으로 빠졌고, 근데 코스닥이 15% 빠졌으니까, 내가 한 5% 정도만 손해봤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지수 대비 내가 몇 퍼센트? 그렇죠. 지수 평균 대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락장이라고 막 계좌를 폐쇄하고 싶거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괜찮아. 요번 달은 뺏어갔네? 그것도 엄청 주는 달이 있겠네? 근데 그 주는 달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진 않잖아. 그럼 나는 좀 더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하락장에 대비해서 인버스 같은 상품을 사는 거냐? 그거는 저는 반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결국은 그 인버스 상품이 이제 다 파생해서 온 것들이에요. 선물 옵션. 그래서 선물 옵션의 구조를 이해 못하면은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수익 내기 쉽지 않고 또 하나는 하락장에서 인버스로 어찌 보면은 위험관리 수준으로 살 수는 있어요. 금액이 크신 분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한 20억을 해. 20억을 하는데 너 정말 주식 팔고 싶진 않아. 그런데 좀 위험하다는 걸 감지를 해. 그러면 약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인버스니까 거기에 좀 위험관리 해지 측면에서 사는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갖고 주식을 아무것도 안 갖고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사고 또는 하락장이 끝나면 인버스 안 갖고 주식을 산다? 그거는 정말 주식의 천재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인버스 살 필요도 없이 선물 옵션 하면은 1년에 무슨 1000억도 벌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해지 차원에서 정하는 거를 추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주도 업종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주도 업종이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주도 업종이라는 건 상승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카카오 네이버가 주도로 막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삼성 SDI나 LG화학처럼 2차 전지들이 막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또 애플카랑 연결이 됐네 안 됐네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막 치고 올라갔고 또 삼성전자까지 쳤으니까 말 다 했죠. 그러면 그때는 주도 업종이 계속 변했던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주도를 하기도 하고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기업이 주도를 하기도 하고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유튜브 썸네일 제목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살까?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뭐가 좋냐?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가 좋냐보다 뭐가 나쁘냐로 물어봐야 돼. 왜냐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뭘 좋아요? 95,000원에서 지금 6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원래 주도 업종이라는 건 상승장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작년 7월부터 거의 9개월 동안
조정장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은 없다. 주도 업종이 없으면 그 와중에 좀 주도하는 것들이 더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야 얘는 하락장인데도 별로 안 빠지네. 상승장을 주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는 정도의 업종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금융업종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가장 지수를 방어를 했던 금융업종 업종 전체로만 본다면 금융업종이 방어를 좀 했고요. 정유업종도 SO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방어를 했죠. 왜냐면은 지수보다 좋은 움직임이었으니까 대단한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본다면 SK텔레콤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역시 지수 방어를 했죠.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수주들이에요, 내수주들. 우리 뭐 은행이 수출을 합니까? 아니면 뭐 SK텔레콤이 수출을 합니까? 그래서 뭐 통신주, 금융주 이런 내수주들이 좀 이렇게 방어를 했고요. 그동안 우리 진짜 상승장에 주도를 했던 그 주도주들 중에는 특별히 지금 약대장에서 움직였던 애들은 없고 2차 전지 애들이 좀 등락을 좀 이렇게 거듭을 했고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 재밌는 건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기대감만 많이 있었지 실제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익 내상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삼성 SDI는 요즘 좀 반등을 줬는데 얘네들보다 뭐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애들은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논리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업종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못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들은 막 신고가를 가려고 그래?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완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뭐 이런 부품주들이 더 좋아, 양극재가 더 좋아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 진짜 가긴 가나요? 언제 가나요? 그럼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 전체가 지금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는 지금 400조짜리예요. 400조.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큰 시가총액의 종목이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무슨 10주, 100주씩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돼요. 큰 자금. 외국인의 큰 자금, 기관의 큰 자금. 근데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의 큰 자금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기관에서 어디 뭐 달러빚을 내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맡긴 돈이 기관의 큰 자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하기 싫다면서요. 1월 달부터 지금 하기 싫어졌어. 그럼 당연히 기관은 자금력도 없어지겠죠. 외국인은 뭐 다른가요? 뭐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니까 나스닥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결국은 외국의 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외국의 기관, 한국의 기관, 자금력이 좀 떨어지죠. 주식하기 싫잖아요. 조정받았고. 그러면은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쉽게 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주도하는 업종은 없다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작은 테마들 위주로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말고는 큰 테마는 없었고, 그나마 2차 전지. 근데 그나마 2차 전지도 완성 배터리 3사보다는 이쪽 속부장 쪽에서 이 3사들이 더 잘 가는 걸 보면서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다. 큰 애보다 작은 애들이 좀 더 잘 움직이는 장이구나. 그러면 주도 업종이 없으면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어디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지금 최근 뭐 몇 달 동안 좀 좋았던 거는 이제 마스크를 곧 이제 벗는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미용 바이오 쪽 관련해서 뭐 클래시스라든가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런 기업 주가는 사실 지수 대비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실제로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이제 분위기도 좀 점차 열리고 있는데 좀 그쪽이랑 또 어떻게 보시는지. 리오프닝 쪽은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좋게 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굵직굵직한 업종,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업종이라는 건 반도체, 뭐 자동차, 뭐 플랫폼, 2차 전지, 뭐 이 정도잖아요. 제약바이오까지.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업종이 업종 전체가 다 가기는 힘든 장이야. 그래도 또 움직이는 종목 선정 잘하면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리오프닝은 굉장히 단골 메뉴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헤어 하면서 이제 막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느꼈던 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얼마 있으면 마스크도 벗는다면서요? 큰일 났네. 그동안 화장 안 하고 잘 편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 나는 눈이 이뻐갖고 마스크 끼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마스크 끼면 조진웅이야? 뭐 이런. 농담입니다. 주식 얘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오프닝이라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소비하지 않던 거를 소비하게 될까 해서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2년 동안 소비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해외를 안 나가니까.
항공을 소비하지 않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니까 호텔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면세점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카지노를 안 했을 것이고 또는 화장품을 안 했을 것이고 또는 말씀하신 미용과 관련된 거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치과 이런 거를 덜 했겠죠.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면 더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말씀하셔갖고 제가 그쪽 장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뭐 항공이나 여행 뭐 이런 애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우량하고 막 좋았니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여행 쪽에서 하나투어가 제일 큰 회사죠. 시가총액이. 지금 정보 좀 해보고 가지 않았나요? 그 코로나 이전. 제 말이요. 이게 하나투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저점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냐? 2020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좀 더 길게 보면 더 확실한데 이게 2015년 고점이었고 그 다음 고점이 2018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저점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이 회사가 우상향 정배열 차트였냐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 전에 좋았던 회사면 리오프닝으로 뭔가 회복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가 돼서 뭔가 다시 재개가 되면 엄청 좋아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여행이 많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높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게 리오프닝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코로나가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020년 전에 주가가 좋았냐고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는데 얘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사실은 공략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실적도 빠지고 박살이 났다면 그런 애들은 좋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 어디 있을까요? 그런 애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클래시스를 보면 클래시스를 말해서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정도 좋았구나. 이게 2020년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코로나가 시작이죠.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 우상향 완전 정배열 우상향이었죠. 그러면 얘는 코로나 전에 좋았던 애예요. 그러면 좋았는데 코로나 열려갖고 우상향을 못했잖아요. 우상향을 못하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간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못 가고 지금 다시 가죠. 그럼 이런 애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최고치를 찍던 애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이전에도 내 몸값이 최고였던 애는 2년 동안 죽어있다가 다시 그 몸값의 최고를 갱신하고 더 가는 게 합당하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최고가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주가 차트를 갖고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게 없어지고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주가가. 이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와닿네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주를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코로나 직전의 위치가 어땠냐, 흐지부지 주가였냐, 정말 좋은 주가 차트였냐로 봐서 정말 좋은 애였다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소비가 앞으로 진작되면 확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고 코로나 이전에도 별로였어. 그러면 2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게 회복된다고 해도 그냥 일순간 굉장히 단기적인 호재로 끝날 것이죠. 그래서 리오프닝은 단기 재료로는 뭐 호텔, 항공, 면세, 카지노 그리고 뭐 이런 피부 성형 뭐 다 움직이겠죠. 화장품, 의류 단기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 정말 좋았냐 별로였냐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좋았던 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해도 그렇죠.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저는 지금 클래시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 애들 중에 차트가 굉장히 좋으면서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파마 리서치도 차트를 아마 보면은 이건 살짝 또 우회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되고 나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클래시스 같은 차트는 아니지만 이거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 성형 쪽에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높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좀 피부 아니면 의료기기 이쪽은 제약바이오 전체에서 지금 좀 움직임이 좋아지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신규 상장주 애들의 차트가 대부분 아까 지금 제가 찍은 것들이 대부분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래서 전통 기업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 이전에 뭐 2010년, 15년, 20년 비교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애들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은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초기에 저점과 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네.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과거부터 떴던 애들이 아까 봤던 클래시스도 영업이익률이 한 30-40%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한 5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30% 이상의 의료기기 쪽, 또 리오프닝이니까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치과, 뭐 요 정도까지 한번 종목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차트가 바닥을 다졌고 영업이익률이 한 30% 이상 이런 우량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왜 얘네는 리오프닝 쪽에서도 우량하지만 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제약바이오 전체 업종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서 그나마 코로나 2년 동안 살아남았던 애들은 코로나 치료제랑 진단키트랑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렇게 관련된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 대장주가 계속 바뀌었었죠.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대장주가 일 때도 있었고 또는 진단키트 쪽이 대장주일 때도 있었고 진단키트에서는 시젠이 대장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 쪽은 신풍제약이 대장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일동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만 본다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약바이오 전체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게 몇 개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원래 제약바이오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개발 쪽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는 의료기기 쪽하고. 근데 최근의 추세는 신약개발 쪽보다는 의료기기 쪽이 확실히 좋은 추세는 맞아요. 네. 자, 바이오 쪽 봤으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있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뭐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럼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있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사신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하나 갖고 있으려고 샀으면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은행에 저금한 것처럼 그냥 삼성전자에 저금한 거죠. 저금. 투자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나를 샀다는 건 포트폴리오 전략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전략을 포기한 장수한테 성공이 있을 수 없죠. 승리가 있을 수 없죠. 삼성전자 하나 산 건 그냥 전략을 포기했어.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행에 저금하듯이 난 삼성전자에 저금할 거예요. 저금. 그럼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줄 테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정적인 수익률이라는 건 기간의 평균값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간의 평균값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간의 평균값으로 얘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줬어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줬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을 거야.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대신 저는 언제든지 변수는 있고 예외는 있지만 과거의 모습들을 존중해요. 그게 또 차티스트의 기본 자세니까.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티스트는 아니죠. 저는 삼박자 투자를 하시는 사람이니까. 재무제표, 차트, 재료. 그러면 차트만 보고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물리면 3년 고생할 수 있죠. 3년. 네. 여기 3년, 여기도 3년. 근데 지금 2년이네? 그러면 고생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도 할 수 있죠. 특히 9만 원 이상에서 하신 분들은 저 여러 번 그런 질문 받았는데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삼성전자만 갖고 있고 저금하는 마음이라면 그냥 계속 저금하세요. 그러면 또 반드시 10만 원은 되겠죠. 왜?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평균값으로 줘야 된다니까. 안 주면은 주식시장이 성립되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줘야 돼. 평균값으로는. 그러면 언제가 됐든 저 9만 원은 무조건 깨지겠죠.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근데 왜 투자자들이 그나마 삼성전자 사는 게 나으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을 1순위 회사니까. 그럼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주식시장이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이 계속 있다면 금리 인상보다 높은 상승률을 평균값으로 가져야 되니까 언제가 됐든 10만 원은 무조건 깨겠죠. 10만 원 깨고 11만 원이 오는 날이 있지만 그게 올해는 거의 저는 90% 이상 아니라고 보고요. 빠르면 내년이나 될까? 빠르면 내년이나 될까? 왜냐면 이게 추세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98,000원 찍고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올라가려면 또 이만큼의 기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 지금 거의 이게 지금 작년 1월이니까 지금 1년 4개월 동안 조정받았죠. 이게 또 저길 돌파하려면 1년 4개월 걸려야 될 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조정 흘러내린 것만큼 올라와야지 거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빠르면 내년에 이제 뭐 원금 회복이 되겠죠. 저는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포트폴리오 얘기해 주셔서 최적의 포트폴리오한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몇 개 정도 하면 될까요? 그거는 두 가지, 금액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투자자들 상담을 대면 상담을 가끔씩 하는데요. 정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1, 20억으로 한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꽤 있더라고. 꽤 있습니다. 20억 한 종목 갖고 있는 꽤 있고 그것도 막 대형주도 아니야. 삼성전자 20억이 아니고 뭐 시가총 뭐 한 5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 20억 한 종목 딱 갖고 있더라고. 그분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20억이 있는 건 많은 거죠. 근데 제 말은 포트폴리오로 예를 들어 100억을 주식을 하는데 20억을 산 게 아니고 계좌 20억을 넣고 20억을 산 거니까 뭐 다른 부동산이 정보를 얼마나 듣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종목을 산 분들은 왜 사는지를 물어보면 주식에 대한 기본은 많지 않죠. 왜? 기본이 있으면 절대 한 종목 사지 않거든요. 기본은 일단 없는 분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믿는 구석으로 산 건데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믿는 구석에서 믿는에서 가장 우리가 연상되는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믿는으로 시작하는 도끼? 그렇죠. 믿는으로 시작하는 속담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걸 잘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발등을 찍는 건 믿는이니까. 믿는으로 시작하는 속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없죠. 혹시 시청해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궁금하네 갑자기. 믿는 이세무사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안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그 진짜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한 종목에 20억을 샀다? 믿는 정보였단 말이죠. 믿는 정보가 발등을 찍게 하는 거지. 안 믿는 거는 발등을 안 찍고 우리 안 사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아무리 믿어도 한 종목에 20억을 들어간다고. 또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진짜 있어요. 한 1억 정도 하시는데 100종목 갖고 있어요. 100종목. 진짜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건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한 50종목 넘어가면 진짜 ETF랑 똑같아요, 수익률이. ETF랑 똑같습니다. 50종목 넘어가서 100종목 되면 그냥 지수 ETF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의 장점이 은행 금리보다 높은 거니까 그 은행 금리 이상의 평균값을 추구한다면 100종목 갖고 있어도 되고 또는 ETF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주식의 또 더 큰 장점이 뭐예요? 모두에게 주는 평균값에서 누구한테는 그거보다 더 주는 거고 누구한테는 덜 주는 거니까 내가 더 받을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평균값보다 더 받을 텐데 굳이 평균값을 노리고 100종목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 종목도 말이 안 되고 100종목도 말이 안 되고 최하 뭐 한 3개에서 많게는 뭐 10개, 20개인데 그럼 누가 3개고 누가 10개냐. 만약에 아까 한 종목 사신 분 있죠. 그분들한테 20종목 사라고 하면 속 터져서 주식 못해요, 그렇게. 승부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한 종목 살 거면 적어도 3개는 사라. 또, 100종목 살 거면 한 20개 사라. 100종목 갖고 있는 사람한테 3개 갖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높다면 좀 종목 숫자가 낮게, 또 위험이 너무 싫다면 좀 종목 숫자를 높게. 하지만 너무 많이는 갖고 있지만 한 20개, 또 너무 적게 갖고 있지만 3개 정도 하고, 금액도 있죠. 금액이 클수록 종목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지겠죠. 그 정도가 저는 투자자들의 적정 숫자라고 봅니다. 세무사님이 얼마를 하고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안 여쭤봤으니까 세무사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주식은 몇 종목 가지고 있나요? 저는 10개 이상은 흔치 않고요. 많이 갖고 있을 때가 한 20개요. 많이 갖고 있으면 20개. 왜냐하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샘표식품 지분 공시할 때도 그 종목, 한 종목에만 사실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가 있었죠. 2천억짜리 10%였으니까. 그때 지분 공시 9.76%인가? 네, 그러면 걔가 그게 가능했던 건 많은 종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재산이 무슨 1조가 있어갖고 1조 중에 200억을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 사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한 10개에서 20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0개에서 20개. 네. 10개에서 20개. 왜냐면은 10개 밑으로 하면은 지분 공시 귀찮더라고요. 10개 밑으로 하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돼버리고 또 막 20개 이상 막 해버리면 이 관리가 안 돼요, 사실. 관리 측면. 세무사님 주식 투자한 지 몇 년 되셨죠? 20년 정도 됐죠. 20년 된 세무사님도 20개가 넘어가면 관리가 안 되죠. 관리가 안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내 종목이 뭐 현재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하고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주포까지도 보거든요, 계속.
주포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까지 볼 수 있어요. 어느 증권사에서 지금 주로 누가 파는지 많이 특히 어떨 때 외국인 기관의 매매 포지션이 클 때는 외국인 기관의 매매 포지션이 클 때는 증권사까지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맨날 샀다 팔았다는 건 워낙 많은 외국인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기관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건 좀 연속성이 덜 떨어져요. 왜냐면 모든 기관이 참여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5천억짜리야. 네네. 5천억짜리. 근데 뭐 5% 지분 공시급 같은 걸 봤더니 기관이 한 10% 갖고 있네. 네. 5천억짜리 10%는 500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가만히 봤더니 물량을 팔고 있네. 팔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지분 공시 해야 되니까. 5% 이상은 지분 변동세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 갖고 있는 애가 1% 팔았다고 9% 남았다고 했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를 어느 증권사에서 팔았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증권사를 검색하면.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계속 파는지 안 파는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이제 다 파는 단계까지 간다면 계속 체크하다가 다 팔았네? 그럼 그때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기간이 팔다가 그 기간의 매도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매도하는 매도 주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매수 주체들만 남아있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창구 분석까지도 하는 철저함 이런 것까지 하고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다 읽어보고 그러려면은 사실 20개 이상 갖고 있으면 매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공부하다 끝나는데 근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의 공부를 잘해야 돼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의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건 10개잖아요. 10개 또는 20개.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2,000개죠. 내가 갖고 있는 10개가 2,000 종목 중에 1등부터 10등이라고 전혀 장담할 수 없죠.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등으로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빨리 종목 교체를 해줘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살 당시에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샀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최고가 아니었네? 그러면 빨리 더 좋은 종목을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 시장 전체, 업종, 종목을 매일 연구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막 30개, 50개가 돼버리면 시장 연구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맨날 연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텐베고가 나올 종목을 내가 공부로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공부의 시간 투입까지도 고려한다면 너무 많은 종목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텐베이거도 여쭤보고 싶지만 이건 좀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종목만 남아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이너스만 남아있는 종목이 뭐지 하면서 본인의 계좌를 떠올리면 돼요. 근데 사실 계좌에 마이너스만 있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주식이 뭐 보합을 뺀다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니까 마이너스만 남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제 논리인데. 근데 대부분 또 마이너스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김 작가님이 이제 진짜 주식 고수가 고수 가깝게 갔다. 왜냐하면 그거를 저와 같은 마인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는 건 이제 고수의 마인드고. 내가 지금 2개 사면 1개는 그렇죠. 오를 확률이 확률적으로. 아유 좋습니다. 이런 마인드인 분한테 코칭하면 되게 쉬워. 근데 이제 보통의 분들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이제 이렇게 계좌를 본단 말이에요. 계좌를 보면 정말 10명 중에 7, 8명 거의 7, 80% 돼요. 7, 80%의 분은 계좌에 있는 종목이 100% 모두 팔았습니다. 계좌의 종목이 예를 들어 10개 있으면 10개가 다 팔아요. 한 개도 없어 빨간 게.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는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예전에 암도 한번 걸렸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너무 감사하죠. 뭐 감사하냐면 조기 진단을 해서 수술도 하고 완치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몸이 병에 걸리면 내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안 걸렸다고 빨리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검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딱 수치를 보고 이 병 걸렸네요 하면 고치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 계좌에 정말 진단 서비스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한 개수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숫자 이걸로 진단이 거의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진짜 초보구나. 개념이 좀 없구나 주식에 대한. 아니면 되게 잘하네. 근데 그 잘하네 못하네 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마이너스 숫자인데 자 왜 10명 중에 7, 8명이 마이너스 종목만 갖고 있냐면 너무나 아까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10개 중에 5개는 오르고 5개는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10개가 다 빠질 수 있지? 이미 오른 건 다 팔았기 때문에 떨어진 건 못 팔았기 때문이에요. 안 판 게 아니고 못 판 거라는 게 주목하세요. 못 팔아요 떨어진 건. 근데 오른 건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10개가 다 마이너스란 얘기는 플러스
애들은 되게 일찍 팔았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제한적이겠네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5%, 10%. 만약에 2배를 수익을 내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플러스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 2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20%, 30%, 50%, 100%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종목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거의 확실합니다. 5%, 10%에 팝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마이너스 10종목을 보면 대부분이 마이너스 20%, 30%, 50%짜리도 갖고 있어요. 플러스 100%는 하나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5%, 10%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는 못 파니까 50%까지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주식에서 가장 나쁜, 수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끝까지 갖고 가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런 계좌들은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나마 10개가 팔아면 낫죠. 2-3개만 팔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장담하는데 원래 2-3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종목이. 10개를 처음에 사죠. 야, 이제 막 공부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게 좋은 거래. 10개 사요, 10개. 처음에 10개 샀어요. 5개는 플러스가 나고 5개는 마이너스가 난단 말이에요. 방금 말했죠? 5개 플러스를 팔았어요, 다. 이익 났으니까. 근데 왜 파는지 아세요? 저 마이너스 난 걸 살리고 싶어서. 살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물타기로 살린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난 걸 팔아서 마이너스를 사는 물타기를 감행하면 10개 갖고 있던 게 5개로 줄죠. 왜냐면 새로운 종목 안 샀으니까. 새로운 종목 그나마 사면 차라리 난데 새로운 종목 안 사고 물려있는 5개를 사는 거죠. 그럼 이제 5개만 남았죠. 근데 이제 매입 단계가 낮아졌으니까 구출이 되는 애들이 한 2개가 생겨요. 2-3개가 생겼죠. 플러스가. 그러면 2개가 마이너스가 남았죠. 그럼 이 플러스를 또 빨리 팝니다. 왜? 더 손실난 이 2개를 또 구출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보였던 한 종목만 남게 되죠. 근데 물타기의 끝이 몰빵이거든요. 그 물타기의 끝이 몰빵이 진짜 좋은 종목에 되어 있냐? 아니란 얘기죠. 그 반대죠. 1년 내내 떨어지기만 한. 그래서 첫 달에 팔고, 둘째 달에 팔고, 셋째 달에 판 이 5%, 10% 남았던 수익 났던 그 자금을 1년 내내 떨어지기만 했던 한테 몰빵을 해서 마지막에 다 한 종목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1년 내내 떨어졌던 이유는 자본 구조도 안 좋고, 영업 적자나고, 그래서 떨어진 건데, 그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감자에 들어가거나, 나아가서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몰빵, 올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만 있는 계좌는 굉장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좌에 플러스를 남기는 연습을 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네. 플러스랑 진짜 5개, 마이너스 5개면 네. 완전 극적으로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5개인 걸 다 팔고 플러스인 거를 더 사는 게 좀 더 좋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 좀 더가 아니고 완전히 좋죠. 아까 그거랑 딱 완전히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좋습니다. 결과는. 왜? 그게 이제 바로 추세 매매예요. 그래서 10배고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10배가 한 번에 10배가 안 되거든요. 10% 오르고 20% 오르고 50% 올라서 100% 오르고 200% 오르고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추가 매입을 하는 걸 우리는 불타기라고 해요. 물타기 반대말이죠. 물타기는 아래로 물이 흘러가니까 떨어진 종목을 사는 거고 불타기는 불은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간 종목을 사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야, 10명 중에 9명은 손실난데 그러면 손실나는 공통적인 행위를 안 하면 되잖아요. 또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물타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손실이 나거든요. 그럼 불타기 한번 해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아, 이게 훨씬 좋은 전략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세무사님이 이제 책에 적으셨던 게 투자 포트폴리오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가 현재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개수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가 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세 번째가 업종별 배분을 잘해야 한다. 네 번째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손해율을 체크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럼 업종별 배분은 또 세무사님은 사실 성장주 굉장히 네,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네. 어떤 것들로 조금 구성을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 제목인 성장주의 투자인 책 제목이 사실은 제가 매달 한 번씩 강연이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주의 투자라는 강연을 지금 2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강연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맨날 이제 보는 업종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은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행은 절대 안 망해. 조선주를 아직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선주는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업종마다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비슷해. 은행은 절대 안 망해. 조선주는 저평가돼 있어. 철강의 제도약이 준비되고 있어. 뭐 이런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만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신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제 성장주에 투자라는 강의를 하고 그런 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사실 엔터 게임 이런 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주식이야? 뭐 이랬던 분들 많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뭐 클래프톤 또는 하이브 이런 종목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이나 뭐 조선, 철강 이런 전통 사업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하이브, 뭐 크래프톤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뭐 NFT 이런 용어들 실제 성장 산업은 그런 쪽인데 익숙하지 않은. 근데 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익숙한 쪽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그냥 삼성전자나 갖고 있을래. 난 그냥 은행업 쪽만 살래. 근데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망하는 하는 회사를 사는 건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10개 사서 하나 망하면 어때? 9개가 상승하고 그 중에서 2개가 템베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10개 사서 사실 2-3개 망해도 돼요. 나머지에서 템베고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사실 10개 중에 하나만 막 2-3배가 올라가면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아야 될 업종들은 사실 매 순간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올해 하반기만. 네, 이렇게 김작가 TV에 제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제 유튜브에서는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뭐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는 데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좀 길게 보는. 그러면은, 성장주에 투자를 8개의 산업을 썼는데, 그 책이 한 2-3달 전 원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 뭐, 이렇게 원고였으니까, 지금은 한 3-4달 지났죠. 그렇죠. 근데 그 책에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이게 로봇 테마를 8개의 테마 중에 하나를 뽑을 만한 테마는 아니거든요. 약간 소테마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뽑았던 이유는 요즘은 그 논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또 딱 작년 연말에 그 논리로 그걸 뽑았거든요. LG, 현대, 삼성이 달라들었다. 이거는 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산업, 그 산업의 성장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발표들을 하고 있죠. 실제 여러 가지 호재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뭐 보통 대기업인가요? 대기업들의 그 계열사 구조를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은 애들은 잘라내고 좋은 애들만 남겨놓는 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명확하죠. 왜? 삼성그룹의 지금 시가총액 높은 애가 뭐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있죠. 그다음 2차전지, 삼성 SDI 있죠. 이렇게 2차전자하고 반도체를 위에다 남겨놨다는 거는 부실한 애들을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차만 팔면 되는데 로봇을 왜 들어가 있겠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하면서 그 로봇 산업의 미래를 읽어내는 거죠. 이거 발전하겠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발전된 나라고 자동차 반도체에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사회는 사실 산업용 로봇보다는 휴먼용 로봇들 우리 친구가 돼줄 수 있는 또 우리 의료 보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를 해서 로봇 산업 중에는 잘못 사면 사실 안 오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재무제표도 안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0개의 성장주에서 잘 잡으면은 큰 수익이 나고 안 잡으면 못 갔네. 뭐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로봇 산업은 포트폴리오 좀 생각하면 좋고요. 반도체는 저는 늘 껴요. 늘 포트폴리오 한 8개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잘못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에 저는 그 논리는 진짜 주식 투자자로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반도체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이상한 종목을 갖고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적인 거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량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이 좀 무거운 단계니까 그 무거운 애들보단 좀 가벼운 애들, 좀 우량한 애들 위주로 해서 한두 개를 선택하는 것도 반도체 쪽에서 나쁘지 않고요. 뭐 자율주행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의 핵심은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전기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 게 2차 전지 성장성, 전기차의 성장성이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시작도 안 한 자율주행은 저는 우리나라는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 완성차도 만들고
전기 배터리도 만들고 삼성전자, LG전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쪽은 언제든지 네. 우량한 중소기업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자율주행, 뭐 로봇 뭐 이런 애들을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더 넣고 싶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체계는 없지만 체계에는 딱 성장 산업만 썼지만 성장 산업이 아닌 애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한두 달짜리 재료겠죠. 그럼 한두 달에 맞춰서 사서 한두 달 있다 팔면 되는 거니까 리오프닝이랄지 또는 또 한두 달짜리 재료가 요즘에 지방선거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있어서 이슈가 별로 안 됐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가장 모든 이슈를 다 받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네.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라면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이슈가 될 날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이제 선거 운동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이제 곧 이제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부터 해서 다들 각 당에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대통령 공약들은 외교, 국방, 교육 네. 거기에 경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경제도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부터 해서 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예요. 국가 정책적인. 근데 지방선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뭐 국방을 책임집니까? 외교를 책임집니까? 그럼 그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핵심은 지역개발밖에 없어요. 결국 인프라랑 건설 쪽. 그렇죠. 무조건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랑 별개로 있었다면 지금 건설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어서 아직은 주목을 좀 덜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한 2달 정도의 재료, 1달 반 정도의 재료로는 건설주 또는 건자재주 네. 뭐 비슷한 말이죠. 건설주, 건자재주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테마로 또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거는 예상이 아니고 팩트로서 아주 굉장히 지금 가장 핫한 쪽이 이제 인플레이션 테마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테마의 시작은 금리 인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러시아 쪽 재료가 워낙 크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뭐만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석탄 수출 제한 딱 나오자마자 GS 글로벌이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거 진짜 상한가 안 치는 종목인데 그런 게 상한가를 쳐요. 석탄 광산 있다 뭐 이런 거 인도네시아 광산 어디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농산물 가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가격 인플레가 있다고 하니까 뭐 비료, 사료, 농기계 또 뭐 수산물이 또 뭐 배를 못 다니게 하고 수산물이 안 잡히니까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뭐 종이 펄프 값이 올라갔고 제지주들이 움직이는 근데 어찌 보면 짧은 이슈로는 리오프닝도 저는 긴 건 아니라고 봐요. 곧 있으면 마스크 벗고 하면 뭐 한 2-3달 안에 끝날 소재지. 그게 뭐 마스크 벗는다고 1년, 2년 동안 야 2년이나 리오프닝 떠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짧은 테마 또는 지방선거도 당연히 짧은 테마.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테마도 뭐 1년 내내 갈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이렇게 러시아에서 시작된 거면 결제 해지죠. 그래서 그쪽 이야기가 쓱 가라앉으면서 조금은 이제 쓱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테마들하고 중장기적인 기술 발전하고 완전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거는 지금 하루짜리 뭐 한 달짜리 재료가 아니고 기술의 발전이에요.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에서 벌써 입증이 됐잖아요. 전기차가 무슨 1년 만에 우리 앞에 뚝딱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5년 전, 10년 전에 그 테슬라, 야, 저 적자 지속기업 왜 이렇게 주가가 높아? 그때도 시총 20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22, 12, 4위까지 올랐잖아요, 4위. 세계 4위예요, 지금 세계 4위. 1,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또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자율주행에서 나오겠죠, 자율주행에서. 근데 그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에서도 최강자가 될지, 또는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지금 빅테크가 다 달라붙었으니까 다른 빅테크가 최강자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최강자만 독식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신제품, 신기술이라는 건 또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그래도 진짜 1등만 살아남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 딱 그거거든요. 그쵸.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시킨 그냥 폰 예전에 뭐 모토로라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그런 그냥 전화기에서 그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교체시킨 게 애플이라면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이 3,000조란 말이에요. 그냥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애플이 뭐를 만드는데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세계 사람들한테 모두 팔았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 뭐 갤럭시도 있고 뭐 중국의 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후발주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기차도 똑같아요, 지금. 전기차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뭐 현대도 만들고 기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일본 차들도 만들고. 근데 테슬라의 주가만 그렇게 우상향을 해서 지금 시총 4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시장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1등을 먹을지 애플이 먹을지 누가 먹을지는 모르지만 야 진짜 만약 1등이 독식을 한다면 거의 뭐 100% 시가총액 1위 가겠죠. 무조건. 테슬라가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지금 보세요? 현재는 테슬라가 일단은 최강자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시총 4위가 전기차만 팔아서 시총 4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현대기아도 팔아요. 근데 현대기아의 주가는 안 오르잖아. 그래서 저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만약에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주항공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 꼭 들어가는 산업이 성장 산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근거에는 그게 있잖아요. 완성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전장 부품 회사인 삼성전자, LG전자도 있고 근데 또 로봇 산업까지 막 발전하니까. 근데 우주항공도 우리나라에서 저는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남북 대치 상황이니까 당연히 위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만약에 미국이 앞서서 팡팡 치고 나가겠죠. 근데 전기차 테슬라가 치고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2차 배터리라도 만드는 회사라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없었으면 우린 2차 전지랑 진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다 진행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항공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는 국방비 예산이 크고 하기 때문에 좀 발전할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의 길이에 따라 투자 기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김작가 TV에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전문가는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 좀 알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깊이 뎁스 있게 알 텐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 제가 여쭤보니까 삼성전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알아도 쉽지 않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이라든가 다른 김작가 TV 나오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분야는 한쪽은 이제 산업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한쪽은 이제 투자 전문가일 텐데 투자 전문가가 또 산업 전문가보다 사실 그 분야를 아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럼 투자 전문가는 뭘 더 많이 이제 본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봤을 때 산업 전문가한테 들어야 될 것과 투자 전문가한테 들어야 될 이야기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일단 산업 전문가한테는 산업을 들으시면 되죠. 나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근데 투자랑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뭐 어떤 특정한 산업의 애널리스트 출신도 아니고 특정 산업 전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워렌 버핏이 투자 전문가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공한 뭐 여러 분들이 투자 전문가이지 한 분야의 산업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산업 분석은 사실 좀 약간 구분돼야 되고요. 일단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 산업 분석에 있어서 투자 직결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어떤 사례로 드리고 싶냐면 제 주변에 이렇게 의사분들이 있어요. 의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잘 안 삽니다. 아유,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 뭐 수익도 없고 뭐 그게 신약개발 되겠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쪽을 잘 아니까. 잘 알아요. 아까 만약에 말씀하신 분도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시라면 더욱더 이런 중소기업들 이거 부품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이거 그냥 삼성전자밖에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더존 비주온이죠. 더존 비주온이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을 보면 굉장히 우상향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2015년 7,000원에서 14만 원까지 20배가 올랐었거든요. 한 5-6년 동안. 더존 비주온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5-6년 동안 20배 올랐는데 이게 세무사 관련주예요. 왜냐면 더존 비주온이 회계 처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무사들은 85% 정도가 더존
플러스라는 상품을 써요. 우리한테는 그런 장비인 거죠, 장비. 더 좋으니. 그리고 상장 기업이라는 걸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알고 있고,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전국에 뭐 한 10,000분 넘는 한 15,000분의 세무사님이 있다고 치면 5,000분은 주식들을 하겠죠. 네. 5,000분 중에 이거 갖고 있는 100분 중에 한 분 있으려나? 그런 거죠. 이게 20배가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놀라면서 이게 왜 오르지? 뭐 이랬을 거야. 우리는 아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투자자들이 이미지로 아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의 분석을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의 여러 가지 분석글들을 보죠. 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분석,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 그 산업에 대한 공부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제 그 산업의 분석과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그 산업을 넣을 것이냐 또는 그 산업의 탑픽 종목을 무엇을 고를 것이냐는 투자의 범위, 투자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장주에서 그 메타버스도 언급을 하셨었죠. 그 투자. 네, 책에 메타버스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린 뭐 한 3-4개 업종 말고도 메타버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한데요.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 세 종목, 세 업종은 저는 좀 이렇게 묶어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묶어서 보고 싶고, 이 성장 산업 종목들은 한번 추세로 크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이런 게 반복돼요. 성장 산업들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2배, 3배 오르다가 뭐 또 한 30% 조정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 메타버스, 게임, 엔터 얘네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크게 움직였던 애들이에요. 작년 여름, 가을을 쉬어왔던 게 메타버스 시대를 알렸고 그리고 또 게임이 이 NFT 또는 플레이 투 원 P2E 뭐 이런 시대를 알리면서 걔네들이 크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게임하고 메타는 조금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근데 엔터는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리오프닝 쪽이랑 엮여서 왜냐면 엔터도 대규모 공연 같은 걸 전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뭐 하면은 또 대박 나겠죠. 사람들 답답했을 때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성장 산업들. 어떤 성장 산업은 이제 조정받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는 지금 그래도 막 소부장 애들은 또 다 잘 가고 있고. 또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는 플랫폼 운영 기업과 하드웨어적 기기, 소프트웨어 기업, 이제 콘텐츠 뭐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 중에서는 좀 어느 쪽을 가장 좋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그 대형주에서 성장산업,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성장산업이지만 뭐 LG노텍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딱 그 양다리를 걸쳐 있는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한 종목이 많지 않은데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게 딱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의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애플하고도 또 엮여 있고 그럼 애플하고 엮여 있는 게 어찌 보면 애플카랑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까지 이제 재료 가치까지 있으니까 재료 가치가 있고 차트가 좋고 재무제표 가치도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LG노텍이 저는 뭐 메타버스 아니면 자율주행 다 엮여 있다고 보고 또 메타버스에서 뭐 만약에 컨텐츠 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LG노텍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구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LG노텍을 말씀드린 거고 콘텐츠 쪽은 저는 여전히 하이브는 얘가 지금 사실은 딱 저기잖아요. BTS가 소속되어 있는. 그래도 BTS가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왔는데 얘가 이제 그 메타버스 쪽과 연결이 되는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컨텐츠는 하이브, BTS 하이브, 그리고 하드웨어는 LG노텍 이렇게 좀 대형주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뭐 작은 기술력들인 거죠. 기술력이 있는 애들. 성장주에서 최근에 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 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성장주가 뭐 사실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가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있고 가다가 이제 못 올라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구분될까요? 그러게 그게 사실 가장 성장주 산업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인 거죠. 그것까지 쉽다면 왜냐면 성장주는 성장 산업이 이러이러한 거야. 또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이 정말 영원히 성장한다면 삼성전자처럼 또는 테슬라처럼 5년, 10년, 20년 성장한다면 성장주 잘 사서 갖고 있으면 돼. 조정받도 너 또 가. 이렇게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샀는데 정말 그 믿음이 맞아 떨어지는 성장주라면 정말 텐베어가 나고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말씀하신 뭐 한 2배 올랐다가 30% 조정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30,000원 됐다가 20,000원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10,000원에 사서 30,000원 됐다가 못 판 게 이제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이제 20,000원 됐으니까 아직도 한 2배는 벌었지만 나오는 게 맞는지, 또는 뭐 꼭 내 매수 단가가 10,000원이 아니고 20,000원일 수도 있죠. 20,000원에 사서 30,000원 됐다가 20,000원 다시 됐으면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해가 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익이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종목의 차트가 계속 가다가 쉬고 있을 때, 이 쉬고 있을 때의 판단이 문제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쉬고 있을 때의 판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들, 내가 매수할 때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샀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이게 최적이야? 라는 걸 계속 체크를 해줘야죠. 그래서 뭐 재무제표도 다시 보고, 기업 리포트들도 보고, 시장에서의 그 기업의 이미지도 보고 해서, 만약에 점수가 계속 깎이는 요인들이 생기고 실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변심을 해야죠. 왜냐면은 이게 뭐 절대적인 사랑도 아니고 주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 단계에서의 최선이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최선이 아닌 증거들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에요.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일단 불안한 거죠. 왜냐면 성장률은 계속 우상향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 속에서 진짜 안 좋은 악재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안 좋은 악재들 속에서 실제 실적도 악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삼박자가 좋아서 성장적으로 생각했는데 삼박자가 다 안 좋아진다. 그러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판단이 틀렸어? 틀렸었나 보네. 라고 인정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메타는 향후에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 메타버스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했을 때 좋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좀. 근데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저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거의 뭐 시장에서의 선도력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모두가 테슬라를 전기차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소비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삼성을 사랑해 줘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있지만 국내 기업이니까 젊은이들은 사실 애플을 훨씬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애플을 좋아하고 전기차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메타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소비자로서.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서의 빅테크, 미국에서의 시가총액 큰 애들은 미국에서만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글도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은 네이버도 많이 쓰지만 구글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고 있죠, 다.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우리는 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메타를 얼마나 소비할까 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럼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서의 장점은 조금 사라지고 있나? 과거 메타가 이름을 바꾼 이유조차도 좀 약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이 너무나 좋은 브랜드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과연 페이스북이 우리는 다 써봐서 알잖아요. 페이스북은 사실은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뭐 거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젊은 분들은 진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제 말이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인 거죠. 아직도 우리는 테슬라를 쓰고 있고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 근데 어찌 보면 페이스북 이름을 바꾼 이유도 메타로 가겠다라는 거 의지 표현도 있지만 페이스북이라는 사명 자체가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걸 알고 바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대단히 안 좋다 또는 뭐 너무나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치를 생각한다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세무사님께서 최근에 또 신간한 게 내셨더라고요.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 아니 세무사님은 슈퍼게임인데? 네. 이거 어떻게 부동산 또 절세책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슈퍼게임의 이세무사잖아요. 네네. 저는 채널에 직업 2개를 동시에 넣은 거죠. 슈퍼게임이면서 이정윤 세무사이기 때문에 슈퍼게임 이세무사라는 채널명을 만든 건데, 제가 세무사로서 사실은 제 인생에서 주식은 당연히 빠질 수는 없어요. 제가 흑수저 출신으로 가장 먼저 돈을 벌게 한 게 주식이고, 지금까지도 4권의 책도 대부분 주식 관련 책을 썼었고,
뭐 채널도 사실 슈퍼게임이 이세무사지만 세무 컨텐츠는 정말 한 2달에 한 번씩 올렸던 것 같아요. 세무 컨텐츠 한 10번 올렸었나? 대부분 매일 주식 컨텐츠 올리죠. 근데 세무사 책을 쓴 계기는 일단 혼자 쓸 자신은 없었는데 또 이렇게 유능한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뜻맞는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공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양도세라는 게 주택 관련 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좀 공부하듯이 책을 쓰는 것보다 좀 Q&A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 초보 투자자들도 책 한 권 다 읽으라 그러면은 이거 300페이지 언제 다 읽어 힘들죠, 포기하는데 힘들죠. Q&A로 되어 있으면 내가 궁금한 것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80여 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0여 개의 그 질문들을 그룹핑을 해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국세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뭐 1세대 1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다주택자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해서 뭐 상속 증여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룹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보고 한두 페이지만 봐도 궁금증이 좀 해결되게 책을 구성을 했고, 책의 주제는 뭐 무조건 돈 되는 절세 비법이라고 해서 절세 비법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절세 비법이고요. 무조건 돈 된다는 이유는 사실은 절세는 밑줘야 본전이거든요. 밑줘야 본전. 주식 투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해 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평균값으로 이익이 나니까 꾹 참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면 절세가 안 되면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니까. 어차피 내가 1억을 내야 될 세금에서 절세 막 연구했는데 절세 안 됐네? 그래도 본전이잖아요. 그 공부한 시간, 뭐 10시간이 아깝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공부했는데 절세할 건 없었네? 본전. 근데 1억을 내야 되는데 내가 공부 10시간 했는데 5천을 줄였어. 5천만 원 벌었잖아. 근데 어찌 보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는 것보다 좀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주식은 나의 막 예측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절세 비법은 사실은 아느냐 모르느냐 법 안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내가 요렇게 요 조건을 충족했냐 안 충족했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법적 내용이기도 해요. 부동산 관련 절세를 할 때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집 한 채는 그래도 갖고 있는 건 인정해줘야지. 그 한 채 갖고 있는 걸 샀다 팔았다 했다고 양도세를 많이 내면 되겠어? 그 집 그럼 사지 말란 얘기야? 그럼 뭐 다 월세만 살아야 되나? 이런 법적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만 하면은 사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빵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잘 모르셔갖고 액션을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액션 취하기 전에는 절세 전략을 잘 짜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팔고 나서 이거 세금 안 내도 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절세에는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 취득할 시에 이제 내야 될 세금은 크게 뭐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집을 한 번이라도 사신 분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사신 분도 있고 또는 한 번 사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파신 분이 있고 한 번 이상 파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원래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이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가장 머릿속에 깔끔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취득할 때의 세금, 시기별로 3단계 시기로 나눴을 때 취득할 시기의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를 그러면 취득세 어떻게 세무사가 해주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은 자진 신고가 있고요. 정부 부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값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집값을 예전에는 취득세 사실을 조금 내려고 이렇게 뭐 저가로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산 집 가격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에 대한 불편은 별로 없죠. 절세 전략도 별로 없어요. 뭐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어떻게 절세 전략을 짤 수도 없는 거니까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집을 얼마짜리 살면 얼마 정도의 취득세를 내는구나 정도. 근데 이제 좀 그런 것까지 알면 좋죠. 생애 첫 취득하는 주택은 좀 이렇게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알아보셔갖고 내가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나? 집값에 대한 규정이나 또 나이에 대한 규정 같은 거 잘 보고서 첫 번째 집은 내가 좀 취득세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되나? 이런 거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지 취득세를 굉장히 절세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샀죠. 샀으면은 갖고 있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를 그냥 학문적으로는 보유세라고 하고 그 보유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세무사 공부할 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재산세라고. 네. 근데 재산세밖에 없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이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었죠. 애초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됐을 때 네. 처음에 그 취지 자체는 투기 방지이니까 당연히 고가의 집들 또는 다주택자들 네.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신설된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구체적으로 좀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은 국세예요. 네. 지방세는 뭐냐면 시군구가 이 세금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징수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산세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뭐 시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럼 날라온 거 내면 돼요. 재산세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절세의 개념은 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종부세는 달라요.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복잡해요. 네. 사실 세무사들도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어찌됐든 종부세의 핵심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걷겠다는데 그 과세표준의 현실화 이런 얘기가 요즘 많죠.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사실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원래 집시가보다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수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공시지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니까 그나마 집값보다는 좀 싼 공시지가 냈었는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계속 시가에 맞추게 올라와 버리니까 매년 내가 낼 종합부동산세가 막 두 배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집을 갖고만 있는데 네. 갖고만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좀 나이가 되신 은퇴 연령이신 분들은 네. 사실은 급여 생활이 끝났다고 한다면 현금 흐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야 돼. 나 낼 세금 없는데 집 팔아서 내라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조세 정황이 좀 많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어쨌든 팔아서 남는 거에서 내라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팔지도 않고 나는 현금 흐름이 없는데 네. 자꾸 막 매년 막 500만 원 내라, 3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이래 버리니까 조세 정황이 좀 많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이 이제 앞으로 이끌 정부에서도 공약 자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를 뭐 합친다 또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너무 심하니까 뭐 2020년 과거로 회귀해서 공시지가를 좀 낮춰서 계산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고 그건 뭐 대통령 당선은 확정됐고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알지만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는 현재까지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금액도 크고 중요하죠, 사실. 네. 그리고 절세 방법도 가장 다양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주택의 이전인데요. 주택의 이전에는 꼭 양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양도도 주택의 이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도 있고요. 상속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주택이 명의가 바뀌는 네. 그 사건의 이름이죠. 양도, 상속, 증여.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판다.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대상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으면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샀니? 취득가. 얼마에 파니? 양도가.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걸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그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다 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거기서 뭐 공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고, 네. 기본 공제도 해주고, 그래서 그 공제한 거를 뺀 게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예전보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규정이 복잡해진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사실 중과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집을 뭐 예를 들어서 8억에 사서 12억이 돼서 4억이 남았는데 그건 반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도대체 중과를 그렇게 세게 해버리면 진짜 1인당 한 채만 갖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지금 여유가 있다면 집을 안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조세 정황이 굉장히 크니까 역시 이것도 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또는 현재 인수위 또는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예상으로는 뭐 1, 2년 정도 중과를 일시적 배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와 앞으로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거는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또는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여태까지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정부의 결정은 어찌 보면은 뭐 학문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아니고 부동산을 억제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중과를 많이 시키고 종합부동산 신설했다가 또는 좀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또 공약을 이렇게 하면 또 그거에 또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이게 완화와 강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수포자라는 말이 수학 포기자죠. 나아가서는 수능 포기자도 수포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양포세무사가 양도소득세 포기 일반인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가 양포세무사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야, 세무사도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 소위 말로 막 진짜 막 걸레를 만들어 버리는 거 세법을 막 이렇게 바꿨다 갔다 저렇게 바꿨다 하니까 이 유예 기간에 따라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몇 % 적용하고 뭘 비과세를 적용 안 하고 하고가 너무 다양하게 바뀌니까 복잡하게 바뀌니까 굉장히 헷갈려졌는데 아마도 이제 또 대통령 취임 이후로 또 한 번 크게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이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세금을 내야 될 이유인데 거기서 포인트는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가 제일 큰 포인트가 세금을 완전히 뭐 2배, 3배 차이 나게 만드니까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라면 절세 방법은 굉장히 많아지죠. 어느 거부터 파느냐부터 해갖고 왜냐면 나중에 1주택 받는 거는 가장 세금을 거의 없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가주택 미만이면 안 낼 수도 있고 고가주택 이상이라도 일정 부분 내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아주 가장 쉬운 절세 전략 이건 기본인데요. 만약에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어. 하나는 2억짜리고 하나는 20억짜리야. 근데 어떤 분들 중에 20억짜리를 먼저 파는 경우가 있는 거죠. 팔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20억짜리를 먼저 팔면 1세대 2주택 중가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20억짜리 팔고 싶으면 2억짜리를 먼저 팔고 2억짜리를 팔았을 때 다주택자 취급을 받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1주택자니까 20억짜리 팔면은 어떻게든지 굉장히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 팔기 전에 반드시 뭐 이렇게 세무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들 근데 뭐 세무사가 가장 세금 전문가니까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이더라도 자기 1주택자라서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1세대 1주택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주기간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야 나 보유 10년이나 했어. 거주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1주택자는 1주택 반드시 해당돼야 되는 걸 확인하고 다주택자는 어느 걸 먼저 파는 게 좋은지 중가를 좀 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정도가 절세의 기본이 되는 양도소득세고요. 근데 뭐 상속증여 같은 경우도 뭐 절세되는 포인트들은 꽤 있어요. 특히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할 때 뭐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있어요. 부채를 끼고 증여를 할 것이냐 그냥 100% 증여를 할 것이냐가 세금 차이가 꽤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는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자식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10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대상이 되겠죠. 10억이. 그럼 증여세율이 적용되겠죠. 근데 10억을 증여할 때 5억 부동산 대출을 낀 거를 증여해요. 그러면 부채는 증여가 아니잖아요. 증여의 대상이. 그럼 10억짜리 집을 5억은 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채를 넘겼으니까.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줄 때는 5억은 증여세 대상이고요. 나머지 5억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10억 전체의 증여세와 5억은 증여세, 5억은 양도세일 때 어느 게 큰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더 커. 이쪽이 증여세가 더 크고 만약에 대출 부분을 껴서 반은 양도세의 대상이 됐을 때 이게 더 작다면 이거를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게 무조건 난 거죠. 절세 측면에서는. 뭐 이런 게 이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뭐 증여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것도 아주 기본적인 절세 전략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절세 전략 중에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죠. 요즘에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취득할 때 공동명의 남녀 공동명의로 갈까로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어떤 게 나은 거예요? 단독명의? 일단은 공동명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공동명의가 제가 우리 팬분들이 여성분이 많아요. 늘 여성분들 내가 배려하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공동명의 해주세요. 왜 안 하고 자꾸 부부싸움을 그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세금 절세 측면에서는 왜 공동명의가 나왔냐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예요. 누진세. 누진세라는 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때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에서 야 연봉 2억 받아도 40%는 세금이야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도 야 그거 내가 집 팔았는데 뭐 한 5억 벌었는데 뭐 한 2억 세금 내래.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반씩 갖고 있으면 늦은 세율의 측면에선 세율이 낮은 세율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낮은 세율에. 그래서 공동명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명의를 할 때 그러면 와이프한테 집을 내가 주는 꼴인데 집을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취득일 때 공동명의는 뭐 어찌보면 같이 돈 주고 산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남편분이 100% 지분이 되어 있는데 등기가 근데 그거를 아내분하고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 변경하는 건 증여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또 돈이 들잖아요. 무슨 등기 비용? 네, 등기 비용이 증여 비용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등기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증여세의 대상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제 부부 증여 공제가 있어요. 한 6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좋아지죠 더. 왜냐면은 증여세를 안 내잖아요. 안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명의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5억 주고 집을 샀어요. 내 이름으로. 근데 그게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5억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양도할 때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5억에서 10억이 됐으니까. 근데 아내한테 절반을 증여를 해요. 그럼 5억을 증여한 거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공제가 있으니까. 그럼 5억의 증여세는 일단 안 내고 이제 공동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은 어차피 그걸 왜 했어잖아요. 근데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양도세 별로 안 나가겠네 거의 안 나. 왜냐면 내 부분 절반 부분은 5억에서 10억까지 양도 차익이 계산되겠지만 나머지 절반 부분은 증여받은 시점이 새로운 취득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10억에 증여받았으니까 10억인 거예요 취득가가. 그러면 계속 10억으로 몇 년 지나가서 집가 안 오르면 절반 부분은 세금 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증여도 사실은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가정의 평화. 그래서 하시죠. 자녀한테 부담 부증하고 아내한테 부부 공동명의하면 아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성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공동명의를 그럼 안 하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김작가 TV에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분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 생활이 5년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산은 50대 50으로 집을 거의 나눠 가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아까 뭐 기여도랄지 그런 거 좀 달라지겠죠. 우리 뭐 이렇게 대기업 이런 부자들 이혼 막 이렇게 기사들도 보면 그렇게 부자들인데도 뭐 이혼 위자료는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를 안 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절세 전략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이 아내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아, 그래도 나도 이 절반은 이 소유권이 있어라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절세 전략 꾸미는 걸 모른다든지 아니면 야, 공동명의 안 해도 나 너 사랑하잖아. 너 나 못 믿니? 뭐 이러면 이제 설득시키는 건가? 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세무사님은 어떤 쪽인가요? 아유, 저는 너는 사랑하니? 자, 그럼 혹시 내 집 보유하면서 세금 아끼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보유세 부분인데요.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중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절세하는 방법들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6월 1일이 기준일이에요.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실제 부동산 실무 사례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인데 5월 30일 날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있고 6월 2일 날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5월 30일 날 집을 팔면 그 해의 재산세를 안 내는 거죠. 그렇죠. 6월 1일, 5월 30일 집이 양도됐으니까. 근데 6월 2일 날 팔면 나는 하루만 갖고 있었는데 재산세무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집 가진 자가 갑일 때는 당연히 6월 1일 이전에 5월 달에 집을 팔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매수하는 자가 갑일 때가 있어요. 뭐 좀 금매로 내놓는다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긴 살 건데 난 6월 2일 날 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 차이로 보유세를 누가 내느냐가 달라지니까 뭐 보유세 기준일도 알고 있으면 좋죠. 자, 이번엔 출간하신 요 책 관련해서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세무사 타이틀이 있지만 네. 뭐 이 방송 세무사님들 보실 텐데 뭐 세무사로서 필드 경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세무사님보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도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세무법인도 한 10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능한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Q&A 문답 형식으로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절세 쪽에서 나 1세대 1주택자인데 내가 비과세가 되나? 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이런 게 있어요. 뭐 갑자기 내가 질병 때문에 또는 뭐 애들 학교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보양 때문에 갑자기 집이 아니면 이사를 위해서 신규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내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중과 대상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두 페이지만 읽어봐도 설명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거나 또는 아직 집이 없어서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또 결국 우리의 꿈은 결국은 내 집 마련이니까 미리 좀 한 권 사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양도세 관련 주택 관련 세금들은 너무 자주 바뀌니까 책 한 권을 기본 틀로 해서 저도 세무사니까 머릿속에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그래도 원고 없이 세무사로서 좀 약간 방송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본 틀을 좀 갖고 있다면 어떤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할 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기본 틀로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개정되는 세법들은 이렇게 좀 기사 같은 거로 확인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부동산 절세는 내려놓고 이제 다시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 돌아와서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의 장에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본문 내용 중에도 나왔는데 조정의 시기가 사실은 상승이나 하락보다 더 긴 게 실제 주식시장이다. 재미없는 시기가 어찌 보면 반대로 재미있는 시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이. 왜냐하면 보통 이런 돈 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상승장하고 하락장보다 조정장이 더 좋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사실 막 대형주만 막 치고 갈 때가 있고 또는 뭐 하락장에서는 모두 다 빠지는데 조정장에서는 종목 선정만 잘하면 정말 2배, 3배짜리를 잡아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장에서 재미없는 조정장이지만 재미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좋은 수익이 나는 곳이야라는 믿음 그리고 그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좋은 수익이 나지만 그건 평균값인데 내가 평균 이상이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종목 선정 공부도 하고 또 성장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계속 준비해 나가신다면 언제든지 부자의 꿈, 성공 투자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과 이제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슈퍼게임이 특집으로 또 이정윤 세무사님과 배진환 대표님이 또 함께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배진환 대표님 나오시면 세무사님은 어떤 질문 한 가지 정도를 하고 싶으세요? 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친분도 있고 주식 이야기를 자주 했으니까 이렇게 좀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도 사실은 업종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좀 업종 위주의 그런 탑다운 분석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중소형 개별주 위주의 또 전략을 많이 짜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짬뽕 시켜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요즘 보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어떤 업종이 많이 있는지 업종 질문 하나 하고 싶고 그리고 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피터 린치 텐베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량한 종목 하나 중소형주 딱 갖고서 좀 길게 이렇게 갖고 가면 수익 내는 굉장히 길게 가지고 그래서 뭐 종목명은 말 안 해도 되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뭐 텐베거는 아니더라도 뭐 200%, 300% 최고 수익률 지금 몇 퍼센트 아까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계좌에 마이너스만 있는 분들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배 대표님은 분명히 플러스인 종목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플러스 중에서 최고 지금 난 게 몇 퍼센트인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그날 카메라 꺼지면 배 대표님이 종목 저희한테 얘기해 줄까요? 술이라도 먹였어.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